예, 그러면 저희 이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론자분들께 우리 책자에는 15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10분 내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 오신 좀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발표자분들의 좀 응답도 듣는 시간을 넉넉하게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박건희 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 박건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사이트 포럼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좌장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비수도권에서 오신 분 손 들으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시군구 중에서 군 단위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랑 딱 두 사람이군요. 오늘 물론 이제 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이 뭐 꼭 농어촌이나 의료취약지 지역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또 군 단위 대표로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료취약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 돌봄 전반적인 인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뭐 다음에 토론하실 분들이 복지나 돌봄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지역 보건의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세 분 발제자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 예인데 15분에 10분으로 줄어가지고 제가 발제문에는 담아놨거든요. 발제문에 달아놨는데 윤태호 교수님 발표 중에서는 교수님도 지금 공공형 1차 의료센터나 종합보건의료센터 이런 말씀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일지 혹은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보건소의 확장형일지 이런 건 뒤에 제가 좀 더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혜규 박사님, 선인연구원님 발표는 제가 준비할 때 발제 자료를 못 봤는데 코멘트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돌봄 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황 과제는 잘 정리하셨는데 이제 군 단위 스페시픽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포괄적인 거여서 군 단위의 어려움과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소도시 어려움과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평창을 예를 들면 돌봄 인력 역시 이미 고령화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 문제 때문에 면 소재지 아닌 곳은 돌봄 인력들이 방문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를 써도 별로 답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뭐 처우 개선이나 노동 조건이 좋아지면 아마 대도시나 중소도시부터 이런 분들이 채워지지 농어촌 지역에 아무리 처우가 좋아지고 노동 조건이 개선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고민해야 될 텐데 일단은 주거복지랑 같이 고민이 돼야 되니까 이분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해결책이 너무 어렵고 최소는 면 단위로 좀 모여 사셔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안 됩니다. 저희가 뭐 고령자 주택이라든지 뭐 지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오시라 그래도 안 오세요. 안 오시고 원래 계신 데 계시다가 그냥 요양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거복지랑 같이 해야 되고 저 평창에서는 인구 정책이랑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돌봄 노동자만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농업을 할 노동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0대가 한 연령 코호트당 100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가 1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이제 60대가 저희 가장 볼록한 인구 구조인데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40대가 많았고 10년 뒤에 50대가 많았고 지금 60대가 많은데 10년 뒤엔 70대가 많을 거고 20년 뒤엔 80대가 많아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에는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돌봄 인력을 이런 인구 정책으로 고민하려면 저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 유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외국인 인력들이 와서 농업도 하고 돌봄돼야 되는 방향으로 저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지자체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는데 지자체 접근을 하려면 지자체의 책무성과 자율성 이 두 가지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무성까지 이 얘기도 뒤에 하겠습니다. 이성한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고요. 여기도 이제 지자체 특성 실정 그래서 똑같은 코멘트입니다. 이제 아이고 4분이나 지났네요. 67쪽에 있는 저희 이제 보건의료 쪽에서 인력 얘기를 할 때 잘 모르고 계시지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얘기해야 된다. 지금 있는 공중보건의사 의과 공부에만 해도 1,300명이 이분들이 3년을 있다 가는데 이분들의 3년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내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가칭 뭐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 이렇게 제안은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역량을 정의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근데 대한민국에서 공보위 고민한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68쪽에 넘어가. 그리고 이게 추후에는 이제 지역의료 전문의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시니어 의사들도 들어올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리트레이닝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역 의사의 역량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보위 의사뿐만 아니라 결국 공보위 인력이 예전에는 500, 500, 500 해서 1,500명이 있었는데 이미 재작년에 500이 나가고 250 들어왔고 올해도 500이 나가고 250 들어와서 지금은 1,000명 정도인데 내년엔 750명이 될 거고 1,500이었던 게 750이 될 거고 그대로 500으로 쭉쭉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공보위로만 안 되고 실력 있는 임상의사들이 보건소에 근무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실력 있는 임상의사들을 고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임상의사들을 어떻게 고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들 지금 현재는 보건진료 전담요원이 1,898명이 있습니다. 전국에 1,898명 보건의료 전담 요원들이 이미 1차 의료 진료 약도 처방하고 방문 진료도 하고 뭐 치매 그 집단 치료도 하고 그 노인회관 다 방문하시고 가정 방문도 하시고 이미 그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더 훨씬 더 활개치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의 어떤 질 관리를 어떻게 더 도울 거고 그 지역 안에서 우리 윤태호 교수님이 지역의료 체계 말씀하셨는데 의사들과 다른 다직종과 어떻게 한 팀으로 근무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오늘 인력 얘기를 하는 곳이니까 다학제 팀 접근이 필요하는데 영양사나 운동관리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들 같이 일하는데 이분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 이것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나열을 하면 전혀 인사이트가 안 생길 거기 때문에 제가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는 지자체의 책무성과 자율성 확대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지자체의 책무성, 자율성 강화할 것이냐.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사회다. 땅덩어리 좁은데 뭐 서울이나 수도권을 집중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라고도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지자체는 안 된다. 지자체에 맡기면은 더 망한다. 광역이나 기초에 맡기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맡겨보고 그렇게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어보고요. 지금 보건의료에 대한 역량이 없다라고 느껴진 이유는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나 보건의료 예산이 1.5%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보건의료는 1.5% 2% 사업밖에 안 돼요. 이게 5% 10% 돼야 지자체장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보 재정이 만약에 지자체 예산을 들어오면 지자체 예산의 50%가 의료 예산이 됩니다. 건보 재정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건보 재정을 얼마나 장교양 재정 포함해서 거기서 10%를 만약에 아껴서 10%를 다른 데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길을 써서라도 어떻게 서비스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지금은 전혀 지자체장들의 책무성에 안 들어가 있다. 이번에 통합돌봄법이 내년에 시행된다는데 잘 모르고 계세요 아직. 그리고 그 통합돌봄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잠깐만요. 1번 인사이트는 일단 지자체의 책무성인데 지자체 책무성은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돈 들어가는 게 급격하게는 일본처럼 장교양 재정이라든지 건보 재정이 지자체에 쓸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간다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목적성 교부금이 들어가야 된다. 의료와 관련된 우리 교육재정 교부금이 지자체에 원래는 교육청 라인으로만 가다가 일부가 광역 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도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서들이 사람들 늘어나고 업무량 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목적성 교부금이 지자체로 들어가면 뭔가 고민을 시작할 거다라는 안을 좀 드리고요. 저 기타 논의에 그것도 다 그냥 빼고 그 도시랑 취약지 겸직 근무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빼고 그 두 번째로 그 인사이트를 조금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늘 저희가 통합돌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통합돌봄이 너무 화두가 돼가지고 통합돌봄의 눈으로 재택의료나 의료 서비스를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1차 의료의 눈으로 통합돌봄이나 기타 등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 보건의료 4C 있죠. 지속성, 포괄성, 퍼스트 컨택, 코디네이션. 이 1차 의료의 눈으로 봐야 비용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통합돌봄의 눈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통합돌봄이 요양원 요양시설 가는 것보다 싸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양원 요양시설 가는 게 사실 가장 싼 옵션이에요. 비인권적이고 삶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돌본다는 거는 무지하게 많은 자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족의 자원이 들어가거나 지역사회 자원,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요양원 요양시설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초고령화 사회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N수가 늘어난다면 사회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면 결국 다시 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아끼는 거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1차 의료, 1차 의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와 노쇠 예방 관리, 이런 등록 관리에 기반한 1차 의료 팀 접근이 돼서 돌봄이 필요한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이 돌봄이 필요해서 방문 진료가 필요하고 재택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절대 얘기 안 하고 있는 1차 의료 얘기, 공공의료에서도 절대 얘기 안 하는 1차 의료, 공공의료 얘기하면 맨날 병원 얘기만 하죠. 공공병원, 300병 상의 공공병원. 1차 의료의 눈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봐야 된다. 다시 강조하면 지자체의 책무성 어떻게 강할 거냐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 통합돌봄의 눈으로 보지 말고 1차 의료의 눈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건희 원장님 두 가지 인사이트 테이크어웨이를 확실히 주셨습니다. 꼭 집에 가서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인력 전의 체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조금 못하셨던 부분 더 다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또 할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유경 박사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신 발표자분들 내용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고요. 네, 여기 오기 전에 오늘은 저는 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도 네, 원장님처럼 두 가지 정도 네,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에서 깊게 다루어진 내용은 아닌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방의 보건복지 인력이 부족한 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있어서 그럼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의제가 아닐까 싶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주 나는 기사 중에 뭐 지방에서 연봉 4억인데 의사를 못 구했다, 아니면 5억에서야 겨우 구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라면 4억이면 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의사분들은 이제 그동안 투자하신 게 많으니까 좀 결정이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이지 않은 게 너무 흔한 사례이기도 하고 꼭 의사만이 아니라 다른 뭐 간호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보건의료 직렬뿐만 아니라 복지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생각하기에 보건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 일자리 확충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방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만 해도 상당한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 구인이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그 연봉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지방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그리고 지방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는 그 이주해야 되는 곳에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도 거기서 일자리를 구해야 될 텐데 현재의 일자리를 그만두고 거기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의 교육도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또 학군지에서 네, 교육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를 무슨 개선 중요한데 그렇다 한들 지방에서 이분들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네, 군에서 오신 원장님도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좀 보건복지 정책이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정책이라든지 또는 산업 정책, 그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균형 반응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서울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금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제
거점 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전략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메가시티라는 단어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메가시티는 이제 주로 여러 거점 도시나 지역들을 하나로 합해서 우리 연합해서 이제 해보자라는 것이고, 뭐 그것이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그래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점 도시들을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수도권에서 분산을 해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좀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이 있죠. 아무래도 그런 이슈를 자꾸 던지는 이유는 그래도 부산이 제2의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부산도 이미 작년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점 도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이게 사실 보건복지 쪽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집중적인 경제산업 정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어떻게 보면 모든 대상자 이용자분들의 접근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인구 밀도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과 인권 측면에서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우리가 거점 도시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다면 원활하게 병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력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지방의 군 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그 인력이 거점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 영원히 이주하는 게 아니라 잠시 순환 근무를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점 도시에조차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거점 도시 주변에 있는 소외지에는 더더욱 아무 인력도 이주를 뭔가 유도하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방 소멸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할 때 지방이 그러면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걸 얘기할 때 정말 소멸 위험이 높은 아주 취약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 대도시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원을 한다면 수도권 외에는 다 대상이 되어야 되고 특히 대도시에 대한 지원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도 만약에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질문하시면 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커다란 방향성에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도시를 그렇게 육성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유연한 공급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복지 서비스는 시군구로 제약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걸 좀 규제를 풀어서 기관 소재지가 특정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취약 지역으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취약 지역의 분점 운영을 허가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역 자유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취약 지역에 아예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에 근처에 있는 거점 기관에서 취약 지역으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분점을 두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럴 경우에 출장비나 아니면 신규 분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원을 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거점이 좀 튼튼하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생각은 사실은 아예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이 없는 취약 지역은 비대면 서비스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비대면 서비스를 완전히 풀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서울로 다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의료기관에 한번 가서 진료 봐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비대면 진료 보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서울의 상담기관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서울 상담기관에서 상담받고, 이런 식으로 비대면조차 서울로 쏠릴 위험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어도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놓기 위해서는 거점 도시가 튼튼하게 있어야 되고, 적어도 비대면 서비스를 그 거점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받고
또 정기적으로는 그곳을 반드시 방문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운영할 여지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인데요. 네, 오늘 발표에서 많이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기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연구를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오늘 드릴 말씀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데 저는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기제가 되려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인력의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기술은 저는 아주 중요하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 지원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그 환자분을 이렇게 옮겨주는 뭐 이렇게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준다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도입해서 혼자 자립 생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력을 도와줄 수도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력의 정신적 사회적 업무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았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기술은 지향하는 편이 좋다. 대표적으로 사실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많이 언론에도 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 스피커거든요. 그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뭐 이렇게 독거노인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심장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살려줘라고 말하면은 그거 이제 응급상황 콜을 받아가지고 뭐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방금 그런 사례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서적 지원이라고 해서 뭐 대화를 그 AI 스피커가 해준다든지 뭐 원하는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그런 게 되게 좋은 걸로 많이 홍보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측정을 해보면 외로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기술이 지향하는 바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게 인력의 어떤 정신적인 사회적인 업무를 대체하게 될 텐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결국 이분의 외로움이 설령 수치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분은 혼자인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인력분과 대화하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전화로라도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이 AI 스피커 때문에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을 개발할 때 이런 쪽의 기술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인력 부담이 분명히 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참 그걸 제도적으로 막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향하는 방향성은 인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는 여유분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양시설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하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유가 조금 생긴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질을 개선하고 좀 더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데에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란가요? 네, 시간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이경 박사님 또 두 가지 핵심 거점 도시 어떻게 보면 군 지역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 기술에 대한 부분 오늘 좀 덜 다뤄지긴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이따 토론 때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윤민석 박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감 있는 자리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공부를 해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일단 인력 중심으로 봤을 때 좀 제가 노인복지 전공인데 항상 고민하는 게 노인을 한 집단으로 보는데 건강한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나눠서 저희가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한 집단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노인은 이제 뭐 차치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좀 하자면은 제가 이제 지금 발표문들을 쭉 봤을 때 보건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인력은 근거법 안에 인력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노인복지법 안에 있는 가정봉사 파견원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요양보호사로 전환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 부분서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면서 해당 인력에 대한 양성이나 운영에 대한 거를 노인복지법으로 놓고 그거를 광역에다가 자격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결국 이들의 처우나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서 이제 계속 정부에서는 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근거부법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도 다른 겁니다. 복지부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매번 얘기해도 제가 보고서 같은 것도 썼는데 그때뿐이지 한 번도 이걸 관심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거나 요양보호사를 이용하실 분은 아주 적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겪어보고 나면은 제도가 왜 이래라고 얘기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인력 양성을 할 때 저는 항상 고민이 처우 개선입니다. 왜냐하면은 돌봄 인력이 물론 아주 좋은 일자리는 아니고 외국도 이분들을 아주 처우를 아주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계산을 해도 최저임금을 못 넘어요. 그런데 시설장들이 그 인건비를 줄 때 보면은 최저임금비만큼 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 그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지침을 해석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서울시 산하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 얘기를 하면은 복지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건 서울 사정이고 서울 얘기를 들어주면은 다른 지역에서 못 맞춰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서울도 못하는 걸 지방도 못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개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지역이 개선을 할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너무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접근성이 만약 어느 지역의 접근성이 뭐 좋거나 처우가 좋으면은 부산에서 일하던 사람은 서울로 가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외국인 뭐 간병인을 도입하겠다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도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서울을 풀면 전국에 있는 외국인 간병인을 특별 비자를 준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깨진다라고 보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왜 우리는 노인 돌봄이나 장애인 돌봄을 요양보호사 아니면은 활동지원사한테만 의존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시간, 8시간 뭐 이렇게 주는데 외국에서는 가정간호도 포함되고 요양보호사도 포함되고 다른 치료가 붙기도 하는데 우리는 단일 서비스로 가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다양성을 못 하는데, 사실 앞에서 발표하셨던 사례에서도 봐서 다직종 연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서비스 체계는 다직종을 허용하기에는 시설만 가능하지 재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이 이제 처우 개선은 서울시가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아니면은 중앙 광역에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면허증을 제공하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받은 사람은 서울서만 일하게 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왜냐하면 외국에는 의사 면허를 주에서 따면 그 주에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운영하자고 하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게 분명하니까 또 안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줄 건 주더라도 일단 하나의 법으로 묶으려는 노력은 좀 해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제도들과 인력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는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든지 기술로 통해서 대체하자고 하지만은 지금의 수가 체계로는 절대로 기술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나면은 이미 그 기술은 도태돼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안전 문제나 그런 등등의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기에는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가장 안 좋은데 서울은 그 시설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시립 요양시설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역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진다,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고 다 반대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조건을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늙으면 경기도로 가서 요양원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서는 죽어도 서울서 못 묻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묘지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인력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역할을 그러니까 적어도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종을 한 직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여러 직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윤석 박사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법으로 이제 묶으려는 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그리고 이제 로봇 디지털 기술이나 이주민 관련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우리 이성환 교수님께서도 그 이주민 외국인 인력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결국 오면 또 여기에서 라이센스를 새로 따야 되는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분들이 온다고 현장에 투입되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라서 우리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논의 같은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의 차미숙입니다. 처음에 꽤 오래전에 섭외를 받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냥 왜 저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보건이나 복지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얕은 지식 정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지역 연구를 국토연구원에서 지역 연구를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역 중에서도 항상 어려운 지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구 감소 지역. 또 최근에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인구가 없어지면 무인도가 되면 그러니까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요. 이렇게 먼 섬이다 보니까 실제 가서 보면 노인분들,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돼 있는 분들보다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50%도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죠. 이분들 다 어디 가 계시냐? 그리고 실제 경로당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계신가 했더니 대부분 육지에 그 요양시설 이런 데 가 계시더라고요.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이미 초고령화가 됐고, 인구 문제는 제가 이제 일본의 내각부하고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2000년에서부터 2060년까지 이렇게 인구 구조 변화를 포캐스팅한 자료를 보니까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마 더 급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지금 지방 소멸에 대한 최근 자료 제가 분석한 거 말씀드리고, 또 현장에 2021년에 제가 행안부에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뭐였냐면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아마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금 지원받는 근거가 되는 법이죠. 그 법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제안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아직까지 그게 법에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보건이나 복지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표 그래프를 하나 실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 89개를 지정할 때는 뭐 8개 지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수를 만들고 가장 낮은 지역들 순으로 인구 감소 지역들을 이제 뽑아낸 게 89개죠. 근데 저는 이제 지방 소멸 뭐 이렇게 PT를 해달라 이러면은 요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인구의 데드 크로스인 것 같아요. 데드 크로스는 주식하는 분들이면 뭐 다 아실 텐데요. 약세로 전환하는 거죠. 근데 인구가 약세로 전환하는 게 이제 인구의 데드 크로스인데요. 요게 이제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 한 지역에서 시군구 단위로 기초 단위인데요. 출생아 수가 한 명 태어날 때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나 이게 인구의 데드 크로스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92%예요. 226개의 기초지자체인데 거기에 이제 제주와 세종이 빠져서 저는 229개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이 92%면 210개가 이미 데드크로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각한 거는 제가 표에 위에 잠깐 보시면 경남 합천 같은 데는 합천군에서 한 명 태어날 때 그 지역에서 같은 해에 15분이 돌아가세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2021년부터 매년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굉장히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19개는 어딜까? 소멸하지 않는 19개는 어딜까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주로 이제 서울시 내지는 특광역시에 있는 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특광역시에 있는 구들 모두 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 지역들 중에도 뭐 부산 같은 데들은 아마 한 군데 빼고는 다 소멸 데드크로스 상태에 들어가 있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이런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인데요. 아까 이성한 일본 발표하신 분이 다사 사회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다사 사회가 됐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보건이나 복지,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별로 그렇게 실감 내지는 정책으로 잘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할 때 그 프로젝트를 해서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 법을 만들면 각 부처들하고 각 조문에 들어갈 것들을 다 협의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여러 부처들을 다 협의하고 안 되는 데는 법 조문으로 못 들어가고요. 뭐 되는 데들만 올리는데 그 중에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실무 협의를 했어요. 그 법에 넣으려고. 그래서 넣었던 게 뒤에 잠깐 한번 올려주실래요? 마지막 페이지에 23조 지금 법의 현행법 23조에 요 정도밖에 넣질 못했는데요. 예, 거기. 네네네. 그냥 방문진료 정도를 넣었는데 저희가 이제 법에 처음에 들고 갔을 때는 마을주치라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실제 지금 마을주치를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또 하는 데도 있었고 그래서 마을주치 제안을 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 제가 이제 이쪽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리치료, 뭐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실제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방문 진료 정도로 약간 톤 다운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저과제를 하면서 두 군데하고 좀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는 안산에 마을 주치하는 데였고요. 거기는 좀 전에 아까 발제하셨던 일종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치를 하셨던 데였고 한 군데가 충남 홍성군에
마을 주치를 하시는 데인데 거기는 우리 제1의원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가서 보니까 약간 그 지역 노인분들의 사랑방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의사 되시는 분이 거기 출신은 아닌데 거기 공중보건의료 3년을 오셨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그 의료생협이죠. 의료생협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스로 해서 밑에 제도 개선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한 4년 전에 제안을 했던 거고 저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올해 지금 시니어 의사제도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도 개선 제안 중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렇게 집에 계시니까 그 병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아까 일본 사례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법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그 택시 하시는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의료법을 조금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농촌 지역에 맞는 의료 수가 가중 수가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인구 감소 지역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제안들이 또 지역의 보건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상화하는데 조금 필요한 제도 개선들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 요약문인데요. 아까 윤 교수님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표로 해주셨고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시도 단위 자료로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보건의료 쪽이 아니라 기타 분야의 전문가분들한테는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을 얘기를 하면은 되게 깜짝 놀라세요. 치료가 가능한데 제대로 적절한 대응이 안 돼서 사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도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 자료는 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가 최신 버전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저걸 쓰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하고 최고로 안 좋은 데가 경북 영양이더라고요. 시군구 단위로는 거의 4배 이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의 여건들이. 근데 또 하나가 자살률도 그런 거예요. 자살률도 사람들은 도시에서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 자살률이고 또 1위 자살률은 묘하게도 충남 지역이 많아요. 계속 그 충남 지역 안에 시군들을 돌아다니면서 1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여쭤봤더니 노인 자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자료들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또 발제해 주셨던 이런 지역 통합 돌봄이나 또 노인 돌봄 이런 것들하고도 아주 다 연결이 되는 자료 수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건복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구 구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노인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문제 이런 것들이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일반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 지금 소멸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소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서 조금 더 보건복지 차원의 뭔가 좀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더 갖춰진다면 이런 소멸 균형이나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아까 박건희 원장님께서 토론문 중에 하나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것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렇게 그 지역 의료 활성화 항목을 넣자고 하셨는데 실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투자 계획을 세워 오면 그걸 평가해서 이제 기금을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상할 정도로 지자체에서는 투자 계획에 의료 부분을 담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4년 차 계속 지금 평가를 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싶다라고 한 것들은 대개 문화관광이거든요. 문화관광,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최근에 주거복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중앙부처보다는 지자체가 조금 더 책임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체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기의 역할이고 자기의 지역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이런 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실제 지금 쓸 수 있는데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지금 정책에 대한 소개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민숙 우리 박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우리 이제 어업 국방 뭐 이런 부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일본도 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농업이나 이제 어업 같은 부분들이 점점 사실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뭐 국방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더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이제 지역에서의 보건복지가 하나의 일종의 사실은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은 누가 돌보는가? 윤 교수님이 답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은 지역이 돌보는 게 좋고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풀어야 하는 재정적, 행정적인 그 숙제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 그런 숙제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래저래 또 아이디어들이 간다면 또 좀 그런 변화들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세 분 발표자 선생님들 특히 우리 일본에서 직접 오셨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성환 교수님 특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네 분 토론자 선생님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